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내과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혈액암협회 웨비나에서는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구성은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탑5 질문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병의 치료의 원칙과 그리고 실제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진단을 처음 드리고 나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히 하는 말씀이, 이게 병의 이름이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이 왈덴스트롬은 뭐 상상하시다시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의사 선생님이고, 꽤 오래전에 1944년도에 최초로 이 병을 발견해서 정의하고 학술지에 보고한 분의 이름을 딴 그런 이제 이름이 되겠고, 이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그러니까 마크로는 큰 거고요, 마이크로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 글로불린 혈증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어 중에 글로불린에 집중을 하시면은, 글로불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에 동그랗게 생긴 형태의 구형 단백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구형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항체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G, D, E, G, A, M 이렇게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람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3가지로 나누듯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항체들도 이렇게 크게는 구조적으로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짜리들도 있고, 이 IgA 같은 경우는 2개가 거꾸로 붙어 있죠. 이런 그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IgM 타입에 해당하는 항체들은 이렇게 5개 단백질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가장 큰 구조를 갖는 그런 항체 단백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마크로글로불린 혹은 거대 글로불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병의 이름에 들어있는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혹은 거대 글로불린 혈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IgM 타입의 항체 단백질이 환자의 혈중에 혹은 몸 안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이르게 됩니다.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라는 것은 왈덴스트롬이라는 분이 처음 발견을 했는데, 그 병을 봤더니 환자의 몸속에 이런 IgM 타입의 항체 단백질이 이상하게도 과잉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질병을 이르는 말로, 이제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소한 만큼 아마 이게 희귀질환 아닌가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야 뭐 일상적으로 이런 혈액질환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익숙한 병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희귀질환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그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이 질병들 보면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암보험 청구하실 때나 이렇게 C 코드가 붙어 있는, 요걸 기준으로 1년에 얼마나 많은 왈덴스트롬 환자들이 발병하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2010년에는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이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저희 의료진들도 이런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가 이제 생기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3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진단을 받은 그런, 단순히 희귀질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1년에 300명 정도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 병인가, 이것만 봐서는 좀 또 판단이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혈액암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이 1년에 2,000명 생깁니다.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림프종이 한 6,000명 정도가 1년에 생기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지킨 림프종도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라는 게 거의 호지킨 림프종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
이제 더 이상은 이걸 희귀질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학적인 게 의미를 갖는 게 물론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를 보면은 중간 발생 연령이 70세, 비교적 고령에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그 서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흔한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고령에 잘 발생하는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 아마도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우면서도 재미없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병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오히려 이 병을 좀 더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누구는 림프종이라고 하고 누구는 골수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잠깐 재미없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왈덴스트롬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건 간에 이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세포가 암으로 변한 건지를 이해를 해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암이건 간에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주가 되는 이미지일 텐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세포가 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게 되고 또 암세포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어떤 장기의 기능이 이제 장애가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왈덴스트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세포가 암으로 변한 거냐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세포에는 이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백혈구도 다 같은 백혈구가 아닙니다. 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큼직하게 생긴 친구들이 다 이제 백혈구인데요. 다 이름을 제가 따로따로 붙여놨죠. 생긴 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 중에 보면 이제 림프구라는 종류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림프구라는 백혈구도 어느 순간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숙했던 림프구들이 뭐 각자의 이름들이 있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숙한 림프구로 분화를 거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림프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항체를 생산하는 이런 형질세포로 분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혈병 하는 병들은 다 이런 미성숙한 림프구 혹은 미성숙한 백혈구에서 생기는 병들이고, 이런 세포들은 주로 다 어디에 있냐면 골수에 있어요. 그래서 백혈병이 이제 골수에서 시작하는 이런 병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성숙한 림프구들, 그래서 이런 성숙한 림프구에서 시작하는 암들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림프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림프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림프종들이 분류가 되는 거고, 아주 막장까지 분화가 된 이제 항체를 완벽하게 분배하는 형질세포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IgM이라고 하는 단계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림프구에서 암이 생기게 되면 이걸 저희가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숙한 림프구에서 생기는 림프종의 특징을 갖기도 하면서, 얘네들이 IgM이라는 형태의 아까 제가 거대 글로불린 혹은 마크로글로불린이라고 얘기 드렸던 그 IgM이라는 타입의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다발골수종과 같은 항체를 과잉 생산하게 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약간 그 뭐랄까요, 중간형적인 그런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은 IgM 타입의 항체 단백을 분비하는 림프구가, 이런 애들을 저희가 림프 형질세포라는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이 림프 형질세포가 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게 되고, 생산지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상품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IgM 타입의 항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만들어지는 IgM 타입의 항체가 멀쩡한 항체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긴 항체이기 때문에 이 기능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림프형질 세포가 주로 존재하는 곳이 골수가 되는데 그 골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골수 내에 악성 림프형질 세포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골수의 조혈 활동에 장애가 초래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gM 타입의 항체 단백이 많이 만들어져서 혈액 내에 과도하게 축적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림프형질 세포가 골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림프절이나 비장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환자에서는 이런 림프절이나 비장이 같이 커지는 이런 양상도 함께 관찰이 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림프종 같기도 하고 골수종 같기도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왈덴스트롬 상을 줘요. 이 어워드 상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다발골수종 학회에서 주는 상인데 그 해당 해에 올해 골수종 연구를 가장 열심히 잘 해주셨던 분에 대해서 주는 상인데, 그래서 요 왈덴스트롬 선생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골수종 연구에 어떤 공적을 쌓은 분들한테 매년 이 왈덴스트롬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환자들한테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될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될지 아마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 림프형질 세포, 종양세포가 증가하면서 생기게 되는 1차적인 증상이 있고요.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IgM 타입의 M단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2차적인 합병증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이 1차적인 증상들을 보면은 골수에 그런 종양세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골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골수가 하는 일이 이런 조혈작용인데 이 조혈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양세포가 주로 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림프절이나 비장이 커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여느 림프종, 여느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백혈구가 많이 늘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열이 나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체중이 줄어드는 비증상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 IgM 타입의 항체 단백이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점도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 왜냐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이 과점도 증후군이라는 것은 혈액이 그만큼 찐득찐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서 보여드렸던 5개의 이런 그 항체로 다리 5개 달린 이런 항체 단백이 이런 적혈구나 백혈구들, 혈소판들을 이렇게 응집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막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이런 작은 혈관들이 이런 그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들인데, 그것들을 막게 되면 이런 시력장애, 시각장애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양학적인 응급 상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파트에서 제가 한번 뒤에서 더 언급을 드리고요. 또 이런 막히는 증상은 아니지만 이런 찌꺼기 단백질들이 심장이나 신장에 침착을 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단백뇨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정도로 심한 신경병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감각이 이상해요. 아니면 흔히들 하는 말씀으로 남의 살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신경병증도 적지 않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이게 또 피가 잘 안 멎어요.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그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이런 쉽게 피가 나고 또 쉽게 피가 멎지 않는 이런 출혈성 경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한랭 응집소병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가 잘 응집이 되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손가락 끝이 색깔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아주 그 질병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증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처음 이런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 진단될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뭐 많게는 4분의 1 정도의 환자들에서 발생이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볼 때 가장 흔한 어떤 증상이랄까,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빈혈 수치가 떨어졌어요, 적혈구 수치가 떨어졌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왈덴스트롬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한테 진단하려면 골수 검사를 해야지 된대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골수 검사라는 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런 검사이기 때문에 꼭 이 검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골수 검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암이든 간에 그 암을 진단하는 거는 현미경으로다가 암세포를 저희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상의 검체, 그리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바늘 안에 담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골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런 그 림프 형질 세포가, 종양세포가 골수 내에 침윤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고, 또 이런 종양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종류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수 검사 이외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환자의 혈액 안에 얼마만큼 많은 항체 단백질들, 그 마크로글로불린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 검사를 전기 영동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거를 해 놓아야지 혹시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치료 후에, 물론 환자분들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가 되게 됩니다. 또한 골수뿐만이 아니라 림프절이라든지 비장에 있는 종양들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결국에 이런 CT나 PET-CT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진단을 했을 때라든지 혹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필수적인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선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흔하지는 않은 그런 합병증들에 대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그 망막에 대한 안과 검진들, 그리고 각종 자가 항체 검사, 이런 자가 항체 검사를 해야지 신경병증이 어떤 특정 항체에 의해서 생겼는지, 혹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할랭 응집소병 같은 경우도 결국에 자가항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밀로이드증이 의심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침착이 의심이 되는 조직에 대해서 이런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다른 그 우리 혈액 질환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것저것 저희가 귀찮게 하자고 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런 그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환우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5번째 부차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NGS 검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몇 년 전부터는 NGS 검사가 완전히 보험이 되진 않았지만 기관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한 본인 부담금이 아마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선별적으로 이제 급여를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왈덴스트롬에서
흥미를 가지고 대상으로 생각해서 보는 유전자가 이런 마이디 88, 마이디 88이라고 저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전자와 뭐 CXCR4 그리고 P53이라는 이런 유전자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이디 88이라는 유전자는 이 국제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연구에서는 진단 시에 가능하면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왈덴스트롬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이런 그 약간 저등급 림프종 혹은 그 저희가 지연형 림프종이라고 하는 림프종은 저희가 이제 진단 분류를 굉장히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굉장히 교집합이 많아요, 분류별로. 그래서 실제로 A라는 형태의 림프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봤더니 이 환자가 왈덴스트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잘못 진단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이 림프종이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림프종들이 또 치료 약제들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이런 대상 유전자에 대한 이런 NGS 검사를 통해서 좀 더 감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이 미드 88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이 됩니다. 근데 또 이 검사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 다른 종류의 뭐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의 한 10% 20% 정도에서도 이 유전자의 변이가 또 관찰이 되고 뭐 만성 림프구 백혈병에서도 또 관찰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더 확증적으로 이런 환자분들에게 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미드 88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게 될 이 BTK 억제제라는 치료에 대한 반응하고도 연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BTK 억제제에 대해서도 좀 더 반응이 좀 더 좋은 환자들을 미리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도 그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저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림프종 혹은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들, 특히 이제 미드 88이나 CXCR4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좀 더 치료 성적도 안 좋고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53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양에 있어서 예후가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서 NGS 데이터를 보실 때 담당 주치 선임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짧게나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치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을 치료할 때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왈덴 환자들은 일단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은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도 약간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세게 치료하면 좀 불안한데라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병이 종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환자들을 치명적인 합병증이 없다면은 보수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 어떤 원칙에 있어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연형 림프종의 치료를 제가 설명드릴 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왈덴스트롬은 이런 뭐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골수침범이 있는 진행병기라고 이제 퉁 쳐서 생각을 한다면은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길게 경과 관찰하는 것이
이 치료의 일반적인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항암화학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이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증상이라든지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경과관찰, 저희가 이제 watch and wait, 지켜보면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저보고 암 환자라고 선정특례 등록까지 해주고서는 이거 그냥 뭐 몇 달 있다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환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봐도 되는 거냐는 이제 반응들을 다 보이고, 뭐 다른 병원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요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제로 요 진단 시에 증상이 없던 환자들을 지켜봤을 때 이 환자들이 어떤 코스를 거치고 언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최초 진단 후에 한 3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3년이 지났는데도 절반의 환자는 아직 치료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겠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에 증상이 없던 환자는 10명 중에 1명은 그때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병원 다니면서 모니터링만 받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면 안심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실제로 이 무증상으로 처음 진단받게 되는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의 환자들을 뭐 안심시키기 위한 위험지수라고나 할까요? 여기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다나파버 암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골수에 그 몇 퍼센트의 종양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마크로글로불린, 그 IgM 타입의 항체는 얼마인지 그 수치, 그리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수치, 그리고 피검사할 때 나오는 알부민 수치,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딱 여러분들의 위험도를 상중하루 한우 등급처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 그룹 같은 경우는 9.2년 정도가 걸려야지 절반의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대요. 중간 위험군 같은 경우는 4.8년,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1.8년 정도는 걸려야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권고하기로는 매 12개월마다,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대한민국 환자들의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좀 더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 여기 한 반 정도 인터벌마다 환자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과연 내가 진짜로 진행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좀 더 이제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느끼는 합병증, 이게 본인은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의료진들이 검사 수치를 통해서 확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신 증상들,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이제 야간 발한, 발열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체중이 줄어드는 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우리 환우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내 기저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해야지 되는 거고, 그게 대부분 5kg을 넘습니다. 내가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뭐 한 3, 4kg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비증상 아닙니다. 예. 그리고 혈액 검사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빈혈이라든지 혈구 감소증,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감소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비장동대나 최소한 림프절 하나로 따지면 한 5cm 이상의 크기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펫 사진 같은 경우는 처음 진단했을 때는
비장이, 여기에 비장이거든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여기 이제 비장인데, 비장이 물론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인한 증상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비장 사이즈도 더 커지면서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 비장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혈소판도 줄어들고 빈혈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비장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결국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비장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빈혈이나 혈구감소증이 해결이 되고 환자가 느끼게 된 여러 가지 증상들도 개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흔치는 않지만 약간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들, 과점도증후군이라든지 신경병증, 아밀로이드증, 한랭 음집소병이 병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치료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치료할 때는 주로 어떤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약제 이름들이긴 합니다만, 크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면은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이 있고요. 요걸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비표적 항암제랄까요? 과거부터 저희가 좀 사용해 오던 고전적인 항암제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알킬화제라는 계열이 있고 헥산유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개 약물들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런 CD20에 대한 항체들, 그리고 BTK 억제제라고 해서 요즘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류의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요. 요즘엔 조금 이제 그 사용량이 조금 줄어드는 프로테아솜 억제제 계열의 이런 보르테소믹 같은 약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단독 혹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좀 섞어가지고 또는 이제 여기에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스테로이드와 이제 병호를 해가지고 치료 요법을 구성하는 게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치료해오고 있는 이런 방침이 되겠고요. 그런 이런 약제, 그리고 어떤 요법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일단 이 질병의 상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꽤나 이 종양세포의 양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합병증이 조금 빨리 조절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것이 좀 가능한 약제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 개개인의 연세라든지 동반된 질환들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제가 지금 약간 푸른 계열로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약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약제들이 조금 더 저희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약제들이지만 좀 더 이제 그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약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커버가 되는지 그런 것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환자분들 개개인이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요법을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 요법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치료를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일선 항암화학 요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 항암화학 요법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실제로 의료보험이 되는 약제는 이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용한 단독 요법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로람뷰실이라든지, 근데 요즘에 이 클로람뷰실이 공급이 좀 불안정해요. 이런 이제 좀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사이클로포사마이드, 멜팔란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일선요법은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환자한테 이제 종양 부하가 많은 경우, 이건 좀 종양세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선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리툭시맙을 포함하지만 이제 다른 항암학 치료들을 이제 포함하는 요법들이 있는데, 과거 진행됐던 연구들에서는 이제 이런 R-CHOP 같은 요법보다는 R-벤다무스틴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좋은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알벤다모스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루티닙이라는 그 BTK 억제제를 리투크스맙과 함께 사용하는 요법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법들을 일선 항암화학 요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보험이 안 되면 치료하기가 어려운데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치료 옵션이 제한될 수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치료를 받은 후에 잘 안 들었거나 혹은 치료를 해서 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또 재발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제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급여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 가뭄의 아주 단비와 같은 소식이 비교적 새로 나온 BTK 억제제인 이 자누브루티닙이라는 브루킨사라는 약제가 이제 보험으로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플루다라빈이라는 약제를 포함하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요법인데, 사실은 이제 함께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독성이라든지 부작용을 감수해야지 되는 이런 부담스러운 요법도 이제 급여가 되어 있고, 또 비급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치료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완벽한 어떤 가이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제 나이라든지 동반질환, 그리고 질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치의 교수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환우들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고, 이 왈덴스트롬을 치료하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왈덴스트롬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항체가 많이 생성이 되는 여러 가지 림프계 질환들, 어떤 특정 림프종이라든지 혹은 다발골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장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정상 항체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각종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치료할 때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게 골수를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약제가 들어가면은 골수가 공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골수가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더 비어지는 상태들, 그래서 더 백혈구도 더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골수 억제가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원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 백혈구가 떨어진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기회 감염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굉장히 저희가 속 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된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런 항생제를 제가 꼭 먹어야 돼요라고 하는 예방적 항생제들을 함께 많이 처방을 받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리투크시맵이라는 CD20에 대한 표적 항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항체잖아요. 표적 항체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 몸에 이런저런 항체가 늘어나 있는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 환자 몸에 들어가면은 막 발열도 엄청 심하게 나고 피부 발진 생기고 심지어는 막 목소리 변하고 숨이 차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뭐 백신 맞으면은 아나필락시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아나필락시스에 거의 가까이 가게 되는 과민 반응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다음 사이클에 저희가 리투크시막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치료 초기에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화분분들께 이제 일반적인 유의사항이라고 제가 일러드리고요.
저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점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약제 투여도 굉장히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혈장 교환을 통해 가지고 몸 안에 과잉되어 있는 이런 항체들, 마크로글로불린들을 걸러서 버려야 돼요. 투석하듯이.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약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 종양세포들이 굉장히 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순간에 많은 종양세포들이 깨져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걸 종양융해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피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게 신장을 손상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처음 치료 받으실 때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이 뭔가 직접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잘 아마 대처를 해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이제 벤다무틴, 리툭시마 묘법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치료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머리도 안 빠지고요. 뭐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네, 좋아라 하시는데 이게 은근히 백혈구 수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떨어지진 않지만 저희가 보통 벤다무스틴 리툭시마 요법을 4주마다 한 번씩 이제 드리는데 4주가 지나가지고 다음 사이클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와도 또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치료가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회복 시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우리 조혈 촉진인자라고 하죠. 이런 걸로 좀 서포트를 받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백혈구 수치의 반영이 확실히 되지는 않는 림프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 시국에는 이런 비정형 병원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 림프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조금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형 병원균들에 의해서 중증 감염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환절기라든지 겨울철에는 뭐 마스크 같은 것들 확실히 잘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아울러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이제 유행하고 있는 BTK 억제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직 급여가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이브루티닙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사, 뭐 약 때문에 나는 열들 등등 자잘한 그런 부작용들 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퍼센트의 환자에서 부정맥이나 고혈압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0%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상 없이 출혈성 부작용들이 흔히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브루티닙 치료를 받는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 차세대 BTK 억제제라고 이제 각광을 받는 자누브루티닙 작년부터 급여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누브루티닙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더 양호한 이런 부작용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에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처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지금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런 치료 옵션이 한정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환우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임상시험 정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뭐 림프종 등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환우분들 개개인한테 적합한 그런 임상시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은 다행스럽게도 이 와일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은 종양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합병증 혹은 동반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아까 watch and wait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치료를 않고 기다리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 요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질병 상태가 어떠냐와 함께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라든지 동반 질환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치료가 제일 좋아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개개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처음 여러분들을 진료했던 담당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방향이 어떤 치료 방향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환우 강의할 때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질병은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현증은 아직까지는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불치병은 아니에요.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약이 없을 때, 드릴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때 그게 불치병인 거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을 잘 컨트롤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